17세기 조선 궁궐 한복판에서 끔찍한 고문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다름 아닌 숙종의 후궁 장희빈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가장 큰 적을 향해 잔혹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인현왕후였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모로서 존경받으며 궁궐에서 최고의 지위를 누리던 왕후였습니다. 장희빈은 왜 인현왕후를 그토록 잔혹하게 고문해야만 했을까요? 그 왕후는 도대체 어떤 위협이 되었기에 후궁의 분노와 질투를 사게 되었던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역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를 넘어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권력 투쟁과 두 여인 간의 처절한 생존 게임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숙종시대 후궁들의 세력 다툼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덕궁에 긴장감이 감돌던 그 시절 장희빈은 인현왕후의 폐위를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잔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교육용 콘텐츠이며 일부 장면과 대화는 극적 효과를 위해 재구성된 창작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계속 보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영상 후반부에 들으신 내용에 놀라실 거예요. 댓글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알려주세요.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대립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조선 후기 정치사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한 복잡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1688년 숙종 14년 장희빈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경종이 되는 이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현왕후도 여전히 왕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희빈에게 인현왕후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장희빈의 본명은 희빈장 씨였습니다. 그녀는 1659년 역관 장형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역관은 외국어 통역을 담당하는 중인 계층이었으므로 장희빈의 출신은 왕후가 되기에는 신분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미모와 지략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자란 환경은 특별했습니다. 아버지 장형은 역관으로서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외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장희빈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궁중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후에 그녀가 조선 궁궐에서 권모술수를 부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희빈은 또한 뛰어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중인 계층의 딸로서는 드물게 한문과 시서화에 능통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시 실력은 궁중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이런 재능들이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장희빈의 미모는 당대 최고였다고 전해집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용모가 뛰어나고 총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신비로운 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외모와 함께 교양까지 갖춘 장희빈은 궁중에 입궁하자마자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680년 21세의 장희빈은 숙빈으로 궁에 입궁했습니다. 입궁 과정에서도 그녀의 특별함이 드러났습니다. 보통 후궁들은 간택을 통해 선발되는데 장희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숙종이 직접 그녀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숙종은 인현왕후 민씨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인현왕후는 1667년 여흥민씨 집안 출신으로 태어났으며 1681년 15세의 나이로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흥민 씨는 조선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까지 많은 정승과 판서를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명문 가문 출신답게
교양과 덕성을 겸비한 이상적인 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서삼경은 물론이고 여사서와 같은 여성 교육 서적까지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또한 침선과 요리, 궁중 예법에도 능통했습니다. 인현왕후의 성품은 온화하고 자비로웠습니다. 궁중에서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후궁들과 궁녀들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인현왕후의 모습은 장희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인현왕후는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틈날 때마다 역사서를 읽었고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경을 읽으며 마음을 수양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런 학구적인 면모는 숙종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에게는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왕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세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인현왕후는 내심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희빈과 인현왕후 사이에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궁중에서는 왕이 여러 후궁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인현왕후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인현왕후는 장희빈을 비롯한 후궁들을 관대하게 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1688년 장희빈이 아들을 낳으면서 급변했습니다. 인현왕후는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왕세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장희빈의 아들 탄생은 인현왕후의 지위를 크게 위협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의 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에 대한 총애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장희빈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숙종에게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왕후가 있는 상황에서 후궁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인현왕후가 아직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언제든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인현왕후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왕후를 직접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689년 기사환국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서인과 남인 사이의 권력투쟁이었는데 장희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인 세력과 손을 잡고 인현왕후를 몰아내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의 첫 번째 전략은 인현왕후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저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저주는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특히 왕실 가족을 저주하는 것은 역모와 같은 중죄로 취급되었습니다. 장희빈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의 처소에서 저주에 사용되는 물품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현왕후가 무당을 불러 저주 의식을 행했다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숙종은 처음에는 이런 고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인현왕후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희빈과 남인 세력의 지속적인 압박에 결국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희빈의 잔혹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를 직접 신문한다는 명목으로 창덕궁의 한 처소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현왕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가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에게 가한 첫 번째 고문은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를 창덕궁의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이 방은 원래
죄인들을 가두는 곳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이 방에 가둔 후 며칠 동안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썩은 물 한 그릇만을 주었을 뿐입니다. 인현왕후는 조선의 국모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낱 죄인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희빈이 인현왕후에게 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를 무릎 꿇게 하고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는 조선의 예법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후궁기 왕후에게 절을 받는 것은 천지가 뒤바뀌는 일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질투했다고 인정하라. 장희빈은 인현왕후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선의 왕으로서 그런 비열한 감정을 품은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희빈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인현왕후의 곱게 빗어 올린 머리가 흐트러지고 비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장 잔혹했던 것은 장희빈이 인현왕후에게 강요한 자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자백서를 인현왕후 앞에 놓고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자백서에는 나민 씨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희빈 장 씨와 원자를 저주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현왕후가 거부하자 장희빈은 더욱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의 손가락 사이에 나무 젓가락을 끼우고 비틀어 고문했습니다. 이는 당시 죄인들에게 사용하던 고문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아! 인현왕후의 비명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감히 도우러 오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은 또한 인현왕후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바늘로 찔러 그 상처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문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인현왕후는 고통으로 정신을 잃기도 했지만 장희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장희빈이 인현왕후에게 독을 먹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것은 다른 궁녀들에 의해 저지되었지만 장희빈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를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장희빈은 인현왕후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더욱 교묘한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인현왕후가 가장 아끼던 궁녀들을 앞에서 고문하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이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런 고문과 모욕 속에서도 인현왕후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장희빈에게 나는 조선의 왕으로서 품위를 지키겠다. 거짓을 인정할 수는 없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희빈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장희빈의 고문은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의 옷을 찢어 벗기고 나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방에 가두어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인현왕후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으려는 의도였습니다. 장희빈은 또한 인현왕후에게 짐승의 음식을 주며 모욕했습니다. 왕후가 먹던 수라상 대신 개나 돼지가 먹는 음식을 주며 이제 너의 신분에 맞는 음식이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인현왕후는 굶주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식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장희빈은 인현왕후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더러운 음식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인현왕후는 토하면서 저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희빈의 측근들이 인현왕후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의 고문 방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의 심리를 이용한 고문도 자행했습니다. 인현왕후가 가장 아끼던 궁녀들을 앞에서 고문하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이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자신의 고통보다 무고한
궁녀들의 고통을 더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짓 자백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거짓을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조선 왕후의 도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장희빈은 인현 왕후의 이런 강인함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인현 왕후를 완전히 굴복시키기 위해 더욱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인현 왕후의 몸에 뜨거운 인두를 대어 화상을 입혔습니다. 인현 왕후의 비명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의 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숙종조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이 사용한 또 다른 고문은 물고문이었습니다. 인현왕후를 물에 빠뜨린 후 숨이 막힐 때쯤 끌어올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인현왕후는 여러 번 의식을 잃었지만 깨어날 때마다 여전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희빈이 인현왕후에게 행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현왕후에게 숙종이 너를 완전히 포기했다. 이제 너는 아무도 없는 폐인이다라고 말하며 절망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또한 장희빈은 거짓 소식을 전하며 인현왕후를 괴롭혔습니다. 너의 친정 가족들이 모두 유배형에 처해졌다. 너의 측근들이 모두 사형당했다. 는 등의 거짓말로 인현왕후의 정신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이런 모든 고문과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의지와 신념은 장희빈의 잔혹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문을 당하면서도 인현왕후는 장희빈을 향해 너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장희빈은 인현왕후로부터 원하는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조작된 증거와 거짓 증인들을 통해 인현왕후를 몰아낸 것입니다. 1689년 인현왕후는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저주죄였지만 실제로는 장희빈의 음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왕후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장희빈은 드디어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689년 그녀는 인현왕후를 대신해 새로운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이윤을 세자로 책봉시켰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희빈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94년 갑술환국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서인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숙종은 인현 왕후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희빈이 조작한 증거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인현 왕후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숙종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1694년 인현 왕후는 복이 되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왕후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면 장희빈은 희빈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권력의 추는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인현왕후가 복이 된 후 장희빈이 자신에게 가했던 고문의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장희빈의 잔혹함에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후궁이 왕후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는 놀랍게도 장희빈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이다. 나는 조선의 왕후로서 관용을 베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현왕후의 관대함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계속되었습니다.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병사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장희빈의 독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장희빈이 마지막까지 인현왕후를 제거하려 했던 것일까요? 인현왕후의 죽음 이후 숙종의 장희빈에 대한 감정도 변했습니다. 그는 점차 장희빈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에게 행했던 잔혹한 일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701년 장희빈은 또 다시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번에는 숙종을 독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더 이상 장희빈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1701년 장희빈은 사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 인현왕후에게 그토록 잔혹하게 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사약을 받고 4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장희빈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내가 인현왕후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후회한다였다고 합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저질렀던 잔혹한 행위들이 결국 자신의 파멸로 이어진 것입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는 여러 교훈을 줍니다.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장희빈은 한때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여성이었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둘째, 잔혹함과 음모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에게 가했던 고문과 모욕은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장희빈이 아무리 교묘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해도 결국 인현 왕후의 결백이 증명되었습니다. 넷째, 관용과 용서의 힘입니다. 인현 왕후는 자신을 고문한 장희빈을 용서했습니다. 이런 관대함이 오히려 인현 왕후를 더욱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장희빈의 이야기는 또한 조선시대 여성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에 의존해야 했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야 했습니다. 장희빈의 잔혹함은 그런 시대적 한계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희빈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얻고 싶어도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고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현왕후는 반대로 시대를 초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복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이런 인현왕후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여러 시사점을 줍니다. 권력 투쟁은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회사에서든 정치에서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합니다. 하지만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장희빈처럼 잔혹하고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파멸을 맞게 됩니다. 반면 인현왕후처럼 정직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비록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질투와 시기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장희빈의 인현왕후에 대한 질투가 결국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장희빈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인현왕후와 공존하려 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질투와 시기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질투하기보다는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진실의 힘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거짓이 한때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집니다. 인현왕후는 끝까지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과 질투, 권력의 속성, 진실과 거짓의 대결을 보여주는 깊이 있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을 추구하되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질투와 시기를 극복하고 타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701년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죽은 후 조선 궁궐에는 오랫동안 그녀의 이야기가 회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희빈의 잔혹함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인현왕 후의 관용을 존경했습니다. 특히 후궁들 사이에서는 장희빈의 이야기가 경고의 메시지로 전해졌습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잔혹한 일을 저지르면 결국 자신이 파멸하게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정치세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파 간의 권력 투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현대에 와서도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는 계속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소설, 영화 등을 통해 이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고문 사건 중 하나인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권력욕에 눈이 멀어 저질러진 잔혹한 행위와 그에 맞선 한 여인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결국 승리한 진실과 정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인현왕후의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또 다른 충격적인 궁중암투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더 흥미진진한 한국사 이야기를 계속 공개해 드립니다.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다음에 알고 싶은 조선시대 인물이나 사건을 알려주세요. 더 많은 놀라운 한국사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역사의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나 일부 장면과 대화, 심리 묘사는 교육적 효과와 이해를 돕기 위해 창작된 픽션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